12장 전장의 형제들. 프리메이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이상문 옮김 이어서 봅니다. 남북전쟁 시기 동안 미국에는 독립적인 총지부가 모두 38개 존재했다. 각각의 총지부는 관할 영역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전국을 관할하는 조직이 없었으므로 남북전쟁 발발 시점의 프리메이슨은 다른 단체들처럼 지리적인 경제에 따라 나누어진 모습이 아니었다. 반면에 침례교, 장로교 등 다른 조직에는 각 지역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전국 규모 회의가 마련되어 있었다. 전쟁으로 국가가 분열되면서 이들 조직의 전국 회의 또한 쪼개졌다. 프리메이슨에는 미국 총지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회의도 없었다. 각각의 지부가 독자적으로 존립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메이슨이 분열의 고통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1861년 6월 펜실베니아 총지부는 테네시 총지부의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비통한 상황 속에서 프리메이슨 회원들도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형제들은 주 연합에 반대해 무기를 들었고 또 다른 형제들은 주 연합을 수호하려 나서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통해 배운 원칙을 현 위기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 회원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 조직 자체는 침묵한 채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제와 함께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격변의 회오리가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면 프리메이슨의 믿음이 비로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기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은 우리 신이요, 당신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당신의 재산이 우리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조직의 수호와 번영을 위해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연방 국가의 형제들과 시민들이 화합과 평화, 조화를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멋진 국가 조직이 기울고 파괴된다 해도, 모든 유대가 끊어진다 해도 프리메이슨 전당은 불굴의 형제 애가 숨쉬는 피난처로 남을 것입니다. 앨런 로버츠 프리메이슨과 남북전쟁 이야기라는 책에서 전쟁의 혼란 중에서도 프리메이슨은 애초부터 지니고 있던 유대와 이상주의로 굳게 묶인 상태였다고 기록을 했다. 프리메이슨 회원 수천 명이 참전했다. 많은 수가 전사했지만 프리메이슨의 교인은 전쟁으로 인한 적의를 넘어설 수 있었다. 프리메이슨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첫째로는 지부의 믿음과 교회가 남북전쟁은 물론이고 신대륙 발견이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앞서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프리메이슨의 회원 가입이 자유선택인 덕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부가 선발해 입회시킨 회원은 예나 지금이나 한 명도 없다. 규칙 자체가 그런 선발이나 모집을 금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지부의 회원을 찾아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유로는 프리메이슨의 구조가
언급된다. 내부의 규칙과 간섭으로 인해 지부는 복잡한 정치나 전쟁을 혼란 중에서도 언제든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간,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제의 유대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게티스버그 전투 때의 상황이다. 전쟁의 분기점이 된 이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속되며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프리메이슨 회원 1만 7,930명이 참전했고 5,600명이 죽거나 다쳤다. 전투 마지막 날 버지니아 리치먼드 51번 도브 지부 회원인 조지 피켓 서장이 이끄는 남부군 보병 1만 2천 명이 평원을 가로질러 무덤 능선으로 진격하였다. 진격 지휘관 중 자, 이 그림 사진이 용맹해 보이시네. 프리메이슨 회원이며 남부군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아미스티드 춘장이라. 알렉산드리아 이반 알렉산드리아 워싱턴 지부 소속의 루이스 에디슨 아미스티드 춘장도 있었다. 본래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아미스티드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여러 해 동안 미군에 복무하다가 남군에 합류하기 위해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과거 서부에 배치되었을 때 펜실베니아 노리스타운 190번 체리틴 지부 소속인 윈필드 스콧 행콕을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미스티드와 행콕은 2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 7월 1일 행콕 준장은 무덤 능선을 지키는 북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남군이 사흘간 총알을 퍼부어도 거뜬히 견뎌낼 만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7월 3일 그의 부대는 북군 진영 한가운데 놓이게 되어 남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전투 중에 말을 타고 있던 아미스티드는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행콕도 말 안장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넓적다리에 못과 가죽 조각이 박혔다. 아미스티드는 프리메이슨 방식의 도움 요청 신호를 보냈다. 행콕의 부관이자 펜실베니아 캐논스버그 297번 차티어 지부 소속이었던 헨리 해리슨 브리검이 그 신호를 알아보았다. 그는 아미스티드에게 달려가 자신이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밝혔다. 아미스티드는 브리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행콕의 부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시계와 성경 등 개인 소지품을 맡겼다. 브리검은 작별 인사를 하고 북군 진지로 돌아와 행콕에게 아미스티드의 소지품을 전했다. 아미스티드는 이틀 뒤 숨졌다. 전장의 대립을 뛰어넘어 프리메이슨 장례를 치른 사례는 수없이 기록이 되었다. 갤버스턴에서는 터커라는 남군 소령이 자신의 감옥에서 사망한 북군 대위 웬라이트에게 프리메이슨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한다. 전우와 적들이 함께 상장을 달고 시신을 운구하여 감독파 교회 묘지에 묻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해전 중에 배에서 숨진 북군 해군 사령관 하트가 있다. 백기를 단 작은 배가 루지애나 항구로 들어와 프리메이슨 회원을 찾자 리크라는 인물이 즉각 지부문을 열고 프리메이슨 의리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적군에 소속된 회원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군복에 조직의 상징을 달기도 했다. 프리메이슨 회원들
또한 전장의 병원 및 치료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원 자체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소유한 빌딩이나 농장에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빅스버그의 프리메이슨 전당은 처음에는 남군을 위한 병원이었다가 도시가 함락된 후에는 북군 병원으로 사용되었다. 1993년 펜실베니아 총지부는 미 정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게티스버그 국립묘지에 기념비를 세웠다. 북군 장교로 아미스티드 형제를 보좌하고 있는 브리검 형제를 표현한 이 조각상은 프리메이슨 형제들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기념비 제작에 참여한 프리메이슨 회원 셸던 문에 따르면 이는 프리메이슨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벌어진 호된 시련에도 변치 않은 우정, 공감, 형제애를 가진 조직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에이브리햄 링컨은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 역사가인 폴 베셀은 그가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 희망, 박애정신, 신앙, 만민 평등사상, 인간 능력에 대한 믿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여러 프리메이슨 회원과 교류하며 살았다라고 썼다. 1860년의 대통령 선거 전 동안 일리노이 총지부 모임이 링컨에게 연설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링컨은 저는 프리메이슨 형제의 조직에 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회원이 될 날을 꿈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전에서 링컨의 적수가 모두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특히 스티븐 더글러스 같은 경우는 링컨 고향인 스프링필드 지부의 초창기 회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링컨은 나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네 하지만 그 조직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있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링컨이 사망한 후 링컨의 친구이자 컬럼비아 지구 총지부장인 벤자민 프렌치는 메소닉 트라우얼 편집장 일리노이 총지부의 총무이기도 한 인물이었다.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링컨은 프리메이슨을 존경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정식 회원으로 가입할 작정도 했었다라고 썼다. 벤자민 프렌치는 또한 뉴욕 총지부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링컨이 한때 가입을 결심했으나 회의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것이 두려워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자, 빼빼하면서도 근엄하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갖고 회원은 아니었지만은 에이브리햄 링컨 링컨의 전기 작가인 칼 샌드버그는 프리메이슨은 아니었지만 그는 1851년부터 1857년 동안 열린 프리메이슨 회의 기록사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라고 언급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이 암살당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류 존슨은 1851년부터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 그는 테네시 82번 그린빌 챕터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로열 아치 등급이었다. 1859년에는 요크 의식의 최고 등급인 성전 기사에 올랐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1867년 그는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 의식 등급을 받기도 했다. 미 상원은 남부에 대한 존슨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나약하다고 보았고 존슨이 반남부 성향의 전정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시킨 것을 구실로 존슨을 탄핵하려 시도하였다.
반 프리메이슨 성향의 찰스 썸너 초임 의원이 프리메이슨인 벤저민 버틀러 장군, 반 프리메이슨당 당수를 지내면서 윌리엄 모건 당시 사건 당시 반 프리메이슨 열풍에 참여했던 테디어스 스티븐스 등이 상황을 주도했지만 탄핵안은 한 표 차이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남부에서 속속 생겨났다. 정의의 인간, 흰얼굴, 합법적 동맹 수호자들, 백인 형제, 흰 장미회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전면에 나선 것은 큐 클럭스 클랜이었다. 1866년 5월 남북은 병사 출신이 테네시 플라스키에서 만든 이 단체는 처음에는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1867년 4월 테네시 내슈블에서 남군의 전설적 기병대장 나탄 베드포드 포리스터가 제국의 대마법사로 당선되었다. 각주는 거대한 용 아래 왕국을 만들고 직원인 히드라를 8명씩 두었다. 카운티들을 묶어 자치주를 구성해 이를 대타이탄이 다스리게 하였고 지방에는 대키클롭스와 바무메 2명씩을 두었다. KKK 회원들은 굴이라 불렀다. 큐 클럭스 클랜은 괴상한 옷차림과 한밤중의 승마 행렬 등 기괴한 행동으로 미신적 공포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옷이 이렇게 괴상하군요. 흑인을 인종차별했다. KKK 역사가는 괴상한 옷차림, 조용한 행진, 한밤중의 승마 행렬, 수수께끼 같은 언어와 명령어 등은 미신적인 공포를 낳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이들은 말발굽에 천을 뒤어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말 몸통도 흰 가운으로 감쌌다. 자신들은 흰 천을 두르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안장에는 해골을 그려 넣었는데 이는 죽은 남군들의 영혼이 전장에서 돌아왔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한다. KK단은 공포감 조성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흑인뿐 아니라 북부 출신의 뜨내기나 남부 출신 공화당 지지자에 대해서도 린치와 해월이 매질을 서슴지 않았다. 거침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조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느낀 포리스터는 1869년 1월 KKK 해산을 명령하고 대마법사 자리를 사퇴했다. 다음 해 미국 의회는 KKK 척결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 KKK는 잠잠해졌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다시 부활하였다. 전직 장관 출신으로 형제의 조직을 적극 지원하는 윌리엄 시몬즈가 이끈 KKK 첫 모임이 조지아 스톤 마운틴에서 열렸던 것이다. 이후 KKK는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이 남북전쟁 이후 KKK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은 것은 엘버트 파이크가 스코틀랜드 의식의 대사령관이었을 당시 재판장 자리에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그렇다고 보는 이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 앞에 의무를 가진다는 파이크의 발언을 근거로 든다. 파이크는 당시 흑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거나 프리메이슨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라면 나는 떠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바이크를 옹호하는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그가 KKK였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확인도 부인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1차 자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1884년 KKK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레스터가 쓴 소책자 하나뿐이다. 15년이나 지난 후에 씌워진 이 소책자에서 파이크라는 성씨가 한 차례 언급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월터 플레밍 박사가 존 레스터의 소책자를 다시 출판했을 때에야 KKK 핵심 구성원의 명단이 서문에 포함되었다. 수전 데이비스는 1924년에 역사서를 출간하면서 레스터의 많은 주장을 반박했고 플레밍의 비상적인 KKK 관련 지식을 비판하였다. 엘버트 파이크가 KKK와 관련된다는 주장을 보면 기껏해야 플레밍이나 데이비스를 인용했을 뿐이고 아무런 인용 없이 주장만 펼친 경우도 많다. 플레밍과 데이비스는 KKK 창립 회원들 몇몇의 50년 전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책을 쓰는데 불과하다. 파이크가 KKK라는 점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참고 문헌도 증거도 증언도 없었다. 플레밍이 책을 출판하기 14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파이크에게는 물론 해명 기회가 전혀 없었다. 파이크 옹호론자들은 파이크와 KKK의 관련서는 풍문일 뿐이고 파이크가 인종차별적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동시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극히 미약하다고 설명한다. 1860년 말부터 1870년 초까지 파이크와 KKK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것은 파이크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월터 리 브라운 박사가 확언하는 점이기도 하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총을 겨누고 있는 짐승이 있네. 자, 1827년 하퍼스 위클리에 실렸던 일러스트 KKK 단원 하나가 흑인 가정의 문 앞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다. 이런 그림들이 사진이. 자, 파이크 옹호자들은 또한 1872년에 나온 의회 조사 보고서인 최근 폭동을 경험한 주들의 상황에서 KKK 지도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이 제시되었지만 파이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한 KKK와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의회가 1898년 4월 9일 파이크 기념비를 워싱턴 시내 연방 부지에 세우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기념 조각상은 스코틀랜드 의식의 최고위원회가 당시 스코틀랜드의 의식의 전당 앞에 세운 것이다. 이를 허가한 법 조항에는 파이크가 남군에서 복무했다는 기록이 빠져 있다. 하지만 의회가 미국 프리메이슨에 대한 파이크의 공헌을 인정한 것도 그가 KKK와 관련된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도 아칸소 KKK의 창설자를 비난하기 위해 1992년 9월 파이크 기념비 앞에 모여든 이들에게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1892년인가 봐. 이 반대 집회를 이끈 것은 논쟁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 랜던 라루슈였다.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파이크 반대 여론을 이끄는 안톤 체이트킨 또한 라루슈와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 라루슈와 체이트킨은 KKK가 미국에서 옛 남부 동맹을 되살리려는 프리메이슨의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테러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프리메이슨 역사가들이 미국 역사를 프리메이슨 음모의 역사로 고쳐 쓰는 중이라고 본다. 프리메이슨의 스코틀랜드 의식이란 대영 제국의 노예 상태를 영속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 법체계는
스코틀랜드 의식에 휘둘리는 상태라고도 말한다. 한 주 동안 계속된 반파이크 집회 동안 기념 조각상은 마구 훼손당했고 KKK 상징물로 뒤덮였다. 1993년 4월 20일 체이트 킹과 레버런스 제임스 베벨이라는 인물이 함께 조각상에 기어 올라가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정에 나가서도 이 두 사람은 판사가 텍사스 샌안토니오 엘버트 파이크 드몰레 지부 소속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법원 바깥에서는 루슈가 이끄는 시위대가 파이크와 함께 꺼져버려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1893년 이런가 본데 이 글자 숫자가 자꾸 틀리게 나오네요. 프리메이슨과 KKK의 관계는 널널거리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만 19세기 후반에 프리메이슨이 다시 부상한 것이 미국인들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역사가들은 프리메이슨이 연회 등 사교적 기능으로부터 의례적 모임을 조심스레 분리시킨 18세기 신사클럽의 측면을 갖게 된 이유로 금주 절제 운동의 영향을 지적한다. 반 프리메이슨 기간 동안 표면화된 성직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이 18세기의 계몽 철학 및 이실론으로부터 19세기 종교 쪽으로 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당시는 남북전쟁을 통한 분열상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여러 단체가 생겨나던 시기였다. 1864년 미국의 형제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방관리들이 워싱턴에서 PT아스의 기사들을 만들었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데이몬과 파티아스의 우정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는 이 단체의 의뢰는 저스터스 레스본이 만들었는데 그 자신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탓에 프리메이슨과 흡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PT아스 기사정신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카나한은 비록 단체의 모토가 우정박의 선행으로 프리메이슨과 유사하다고 해도 자신들은 프리메이슨이 그랬듯 수백 년 묵은 담쟁이를 주렁주렁 늘어뜨리지도 중세와 그 이전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수께끼 같은 전설로 치장하지도 않으며 그저 당장 필요한 현재의 위안을 제공할 뿐이라고 차이를 강조한다. 농업부 소속으로 남북전쟁 후 남부 지역을 돌아보았던 프리메이슨 회원 올리버 허드슨 켈리는 농업의 수호자들 창립에 참여했다. 이는 협력, 호혜, 개선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형제의 조직으로 그레인지라고도 불린다. 켈리의 조카인 캐롤라인 홀의 강력한 제안으로 인해 그레인지는 여성 회원을 받아들인 최초의 형제의 단체가 되었다. 여성 회원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네요. 엘크스 자선보호회는 본래 뉴욕시의 배우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점심 식사와 간식을 위해 모였던 이들은 곧 비밀 형제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 상징을 사슴과 의 동물인 엘크로 삼았다. 연극 영화계를 넘어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엘크스 자선보호회는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보호의 사슴뿔을 퍼뜨리기 위한 자선 프로그램도 발전시켰다. 1888년 켄터키 루이스빌에서는 큰 사슴단이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그리 발전하지 못했지만 1906년 정치인이자 노동운동가인 존 헨리 윌슨이 이끌게 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11년에는 일리노이의 낙농가를 사들여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양치를 모두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무즈허트
마을로 성장한 이곳은 이 단체의 본부가 되었다. 노동의 기사단은 1869년 유라이아 스티븐스를 비롯한 우리업 노동자들이 만들었는데 미국 노동계층을 대표하는 최초의 대규모 조직이 되었다.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스티븐스는 프리메이슨의 많은 요소를 차용했다. 이 단체는 1860년대에는 필라델피아 승용공들을, 1870년대에는 탄광 노동자들을, 1880년대에는 도시 상인들을 대거 회원으로 확보했다. 노동의 기사단은 또한 남북전쟁 이후에 노동단체 중의 흑인 회원을 환영했던 극히 드문 조직이었다. 프리메이슨 역사가 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 유럽 이민자들이 만든 사회단체들과 프리메이슨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이런 단체에는 보험 가입과 영어 교육을 통해 유대계 미국인들의 정착을 도왔던 노동자 모임, 프랑스 출신 미국인들 사이의 형제애를 고양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1900년에 로드 아일랜드 운소킷에서 창립된 세인트 존 유니온 등이 있다. 사회적 활동과 자선을 실천한 소규모 단체들 중에서는 이탈리아의 자식들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성장해 전국적으로 12만 5천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콜럼버스의 기사들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다양한 배경의 남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형제의 조직이었다. 교회가 비밀 결사를 비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가톨릭 교도들은 형제의 조직에 가입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네티컷 뉴헤이븐의 성직자 마이클 맥기 분이가 설립한 콜럼버스의 기사들은 그 의식이나 등급 체계, 자선, 통일, 형제의 애국이라는 모토까지 프리메이슨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콜럼버스의 기사들은 1884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은 1739년 클레멘트 12세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1884년의 레오 13세가 내린 교서를 보면 성직자들에게 가톨릭의 오랜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게 뭐야? 기사 나이트 오브 콜럼버스 이렇게 되네. 하지만 프리메이슨에 대한 바티칸 입장은 1739년이나 하고 같다. 존경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혈관을 타고 기어오르는 사악한 역병을 뿌리 뽑는데 여러분의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리메이슨의 가면을 벗기고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이런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사악한 주장을 펴는 이들을 설교와 교수로서 교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교황의 이 교서가 전달되어 미국 각 도시에서 읽히게 될 무렵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북전쟁 이후에 각주에 설립된 프리메이슨 총 지부수는 10개였다. 당시에는 인디언 영역이라고 불렸던 오클라호마도 포함한 수이다. 19세기 말엽이 되면 남부 가나다의 36개, 북부 가나다의 14개를 차지한 스코틀랜드 의식이 압도적이었다. 아서 에드윈 웨이트는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서 서부의 위대한 땅에서 미국 프리메이슨이 견지했던 민주주의는 영국 프리메이슨의 사회적 배타성 그리고 왕족 및 귀족주의 전통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위대한 발전이 있다면 이는 미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미국의 관대한 형제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프리메이슨은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런던의 총지부가 영국 왕실과 각별한 공생관계였던 탓에 프리메이슨은 세계 최초이자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과의 관련설에 휘말리는 상황에 처했다.